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는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혁신위는 시간 끌기만 하는 걸까요? 자, 민주당의 막말 논란, 최강욱 전 의원 징계만으론 수습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인터뷰 코너 오후에 티키타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배우 김석훈 씨 만나봅니다. 자,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본격 한파, 주말은 더 춥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옵니다. 부산도 영하 1도 등 제주를 뺀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가는데요. 바람이 아주 거센 데다가 건조특보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산이나 논, 밭 근처에서는 특히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강원도 평창 일대의 스키장들이 문을 열었고요. 서울대공원도 월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곤돌방석에 방풍막까지,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미어캣들, 정말 귀엽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정유정 1심 무기징역입니다. 과일 앱으로 알게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위치 추적 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돼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유정은 범행 동기에 대해 같이 죽으면 환생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참작해달라는 정 씨 측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40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유정은 선고 직후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트랙, 비정규직만 10분 일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한 금융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비정규직 직원만 10분 더 일찍 출근시킨 A은행.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식대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지급하지 않은 B은행. 또 비정규직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은 C증권사 등등. 또 취업규칙이 정한 유사한 사산휴가를 기준보다 짧게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7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곳 1위가 금융업계라고들 하는데 더더욱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고용부는 법 위반 사례 62건에 대해 시정 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1,000억 원 공방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사이에 이번엔 1,000억 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고 어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에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했다면서 법정 밖에서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네, 이제부터 시내 원룸으로 가서 정치권 뉴스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답안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라면은 일주일 내로 사퇴하기로 했나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일주일 내에 사퇴할 거라고 좀 입장이 있으시죠? 그분이 물어보시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5시 뉴스 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티키타카, 정겨운 금요일의 콤비, 국민의힘 혁신위의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바로 직전에 오늘 네. 두 분이 이제 터틀넥과 넥타이로 깔맞춤을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호흡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요. 아, 본인 아닙니까? 김희정 의원님 너무 좋아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날씨가 진짜 춥습니다. 겨울바람이 아주 매서운데 이 겨울을 또 잘 버텨야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만 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주제, 자, 김기현의 버티기, 굳히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혁신위가 뭐 중진들, 윤핵관들 뭐 출마하지 말거나 험지를 가라 아니면 뭐 차라리 일각에서는 또 비대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참 뭐 좀 마음 들 곳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 와중에 국민의힘에 마치 얼굴처럼 급부상한 한동훈 장관 뭐 이준석 신당 바람도 좀 막아주고 있는 것 같고 글쎄요 김기현 대표한테 한 장관이 바람막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비대위설이 돌면서 한 장관이 더 큰 바람으로 김 대표를 압박하게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 대표의 지역구인 또 울산을 또 공교롭게도 찾았어요. 현대중공업 찾았는데 뭐 기자들이 정말 바글바글했습니다. 한 장관에게 쏠린 뭐 이목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오늘도 그 대야 공격수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죠.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좀 셉니다. 뭐 진짜 셉니다. 예. 뭐 누가 봐도 그 민주당의 최근 그 불거진 막말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발언? 네. 그래서 이제 최강욱 의원이 내 발언 문제 없고 이게 언론 자유 보장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다. 예. It's democracy. 뭐 Stupid. stupid 이렇게 예. 올렸잖아요. SNS에. 이제 그거를 빗대어서 한 얘기 같은데요. 예. 뭐 최강욱 의원 얘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말이 많은 편이죠. 예. 그래서 말이 많으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어. 지금 저 모습이 도무지 법무부 장관의 행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저런 얘기들도 마치 국민의힘의 대변인 같은 네. 그런 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되게 신날 거예요. 예. 대구, 대전 찍고 울산인데 오늘. 그런데 되게 신나고 가는 데마다 환호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을 텐데 정치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만은 아닌데 예. 이미 국무위원이 아니고 정치인의 행보를 매우 심하게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장관직 빨리 내놓고 네. 정치에 빨리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대변인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사실 진짜 뭐 출마하고 정치하려면 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굉장히 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물론 이제 법무행정과 연관된 부분들이지만 네. 저런 어떤 언론에 대한 인터뷰 메시지는 거의 정치인을 뛰어넘는 그런 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서 넘어서는 그 과정에서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도 그것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뭐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여러 가지 지지를 받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전환할 때 그것이 어떤 효과를 또 발휘할지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들이 우리 당으로서는 갖고 있고요. 그 시간은 이제 곧 아마 오지 않을까. 저렇게 광폭 행보 속에서 거의 마지막에 지금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국민의힘 사정을 두고 뭐 혹자는 뭐 한동훈 장관, 이준석 전 대표가 합치면 뭐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구도에서 이제 두 사람 성향상 한쪽이 뜨면 한쪽이 지는 그런 좀 라이벌 성격도 좀 커 보이거든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장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들어보죠.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만약에 호사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저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은 너무 등판이 빨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또 이제 한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예.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또 밖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거든요. 네, 너무 빨리 나왔다. 때가 아닌데 이거는 찐 조언입니까? 아니면 좀 견제하는 겁니까? 뭐 둘 다일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약 주고 병 주고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 얼마 전에는 함께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하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으면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전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뭐 쉽지 않다 함께 하기는 이런 취지로 높이 평가를 했어요. 뭐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나를 견제하기 위한 거라면 등판이 너무 빨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라는 네. 조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일찍 나왔어. 나를 견제한다는 조건 하에 네. 그렇게 등장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야라는 이제 그런 충고이자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약간의 견제구를 날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또 일요일 날 대구를 가잖아요. 예. 지난번에 대구 가서 뭐 3시간 동안 사진 찍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생각하면 그거 다시 또 내가 가서 한번 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와야지 이런 마음도 일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준석 대표 마음에.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변화와 견제구를 날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신당이 뭐 딱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제갈 길을 가면서 굉장한 이제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이제 대중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미지수예요. 사실 이제 정치라는 영역은 사실 새로운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평가할 때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예.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자기가 이렇게 조언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어쨌든 뭐 둘이 무슨 경쟁 관계나 그런 어떤 또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의 지금 여러 가지 광폭 행보가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뭐 견제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타임 스케줄대로 이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공교롭게 이제 양쪽이 비교되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닥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둘의 캐릭터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양쪽이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예.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10년 동안 정치 한 중심에서 또 굉장히 언론의 파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직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와서의 보여질 그런 아직 보여주지 못한 그런 미지수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많은 충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서로 비교가 아직은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언급되는 게 또 서로한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관심들을 높이는 그런 네. 효과도 좀 있지 않나? 네,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자, 때문에 네. 하태경 의원은 네. 둘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거는 하태경 의원의 정말 온전한 희망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럴 일은 별로 없겠다 보여지는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암묵적인 허락이라고 할까요? 용인 없이는 지금 이런 너무 누가 봐도 그 정치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윤심이 반영된 행보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메인 뉴스를 늘 장식했던 이준석 그 전 대표의 뉴스가 조금 밀린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일정 부분 뭐 그 뉴스를 잠재우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 또 한 명이 좀 등장을 해서 요번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아니 무슨 정치 얘기하다가 우리 영웅이를 지금 왜 사진을 띄우는 거야 하는 어머님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왜 지금 붙여놨냐. 자, 이 전 대표가 방금 우리 김유정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26일에 대구에 가는데 마침 그날이 임영웅 씨의 그 대구 콘서트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또 마침 장소가 같습니다. 대구 엑스포인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콘서트장에 사람들 많이 모일 테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혹시 그 사람들 내 거 보러 온 거다 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설마 그거는 제가 봐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하던데요. 일단은 그게 공간은 같을지 모르지만 홀 자체가 달라요. 1,500석의 저 이준석 대표는 네. 어쨌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를 여는 것이고 그 임영웅 가수는 8,000석 가까이 되는 큰 콘서트홀에서 하는 거고 시간도 2시에 하는 거고 이건 6시에 하는 거고 좀 다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대구에서 바로 붙어 있는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언론이 이제 하나의 어떤 해프닝처럼 이렇게 쓴 건데요. 저는 뭐 양쪽이 그래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되는 거는 뭐 고도의 마케팅 아닐까요? 근데 뭐 그게 한쪽에서는 자꾸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임영웅 가수에 대한 지지 팬층을 뭐 자기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한 의도가 아니냐 그런데 그건 저는 제가 봐서는 그런 해프닝 과잉 해석이다.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죠. 네.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은 있고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고요. 임영웅 씨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날 아무래도 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준석 대표 또 기자분들 함께 갈 거기 때문에 카메라 기자분들도 가시고요. 그러니까 주목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팬클럽 영웅시대 이 멤버들이 6시에 콘서트 시작인데 뭐 6시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뭐 옆에서 이준석이가 뭐 하네 뭐 그렇죠. 하면서 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효과는 있을 거예요. 의도 안 했어도. 그러니까 두 분의 임영웅 씨와 이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주목받는 대구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첫 번째 저희가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하다가 뭐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더 많이 했는데 다시 조금 김기현 대표 얘기를 돌아가서 자 내일 그 지역 울산에서 그 연말 의정 보고회를 한다고 해요. 그때 뭐 최근에 이제 중진 용태론 나오니까 장제원 의원 산악회 하고 또 주호영 의원도 또 의정 보고회 하고 이 지역 내 거다 이렇게 도장 쾅쾅 찍었잖아요. 자, 뭐 그리고 최고위원 또 빈자리 하나에는 또 TK 출신 김석기 의원 지명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내가 내 지역구 지키고 대표직도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행보로 보여주십니까? 김기현 지도부에 지금 공석이 된 최고위원 그 김석기 의원의 그 선출은요.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지명한 게 아니고요. 저희 당원 당규상 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단독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자기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시간을 뺏기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이제 호불호가 있지만 그것을 다 원치 않는 저렇게 보궐로 뛰어들어가서 지금 마지막에 막차 타는 그런 최고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석기 의원이 그것을 이제 당의 여론들을 모아서 본인이 출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기현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했다. 그거는 좀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다만 이제 뭐 대부분의 지금 경찰 출신들이 포진돼 있는 이런 모양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받고 있는 측면들은 있고요. 또 김기현 대표가 의정보고회 활동을 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거 지역을 내려놓든 내려놓지 않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뭐 그게 꼭 그 내 지역을 사수하겠다라는 의미로만 보여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혁신위는 계속 압박하는 겁니까? 뭐 임현 위원장이 하여튼 뭐 이달 말까지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당 지도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우리 어떤 간곡한 요청도 계속 지속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것이 뭐 특정 인물을 저희가 상대해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물꼬를 좀 당 지도부가 좀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물꼬를 좀 터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느 중진 의원이 예. 나 이제 출마 안 한다라고 이제 일찌감치 선언을 하고 나니까 지역에서건 정치적 위상이든 간에 바로 레임덕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그만둔지라도 오늘까지는 나는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아.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김기현 대표 속내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복잡하고 잠도 잘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찌됐거나 뭐 내년 그 임기 동안에는 지역구 여러 가지 챙기고 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예. 지금 지금 의정보고 왜 하면서 지역구 일정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의원들의 일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인요한 혁신이가 이제 일주일 최후 통첩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가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네. 김기현 대표가 양손에 떡을 다 들고 뭔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표직, 네. 하나는 험지 출마도 안 한다, 불출마도 안 한다.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심이다. 그렇죠. 험지 출마를 한다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면 저는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용 의원의 맥락이라고도 생각해요. 아. 김기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대표가 아마 혁신이 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체제가 유지됩니다. 네. 그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용 의원의 말은 또 그 위에 또 용산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발언이기도 한데. 그렇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내 뒤에 대통령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신호가 네. 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보면 어쩌다 보니 혁신위와 장 지도부가 윤심을 해석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게 참 딱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대표가 뭔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30일 날 인요한 위원장이 결단 내린다라는 게 뭐겠어요. 예. 혁신위원장을 뭐 사퇴하거나 해체해버리면 김기현 체제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비대위가 불가피한데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김장연대 시즌2로 가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하고 함께 같이 나 이 옥새 못 내놓는다. 이렇게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싶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예. 발언을 하면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이제 희곡에서의 어떤 여백처럼 막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이용 그 이제 사실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이제 수행실장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꼭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무슨 의총에서 발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이 주변에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정치인들과 의논은 했겠지만 그것이 꼭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저는 좀 확대 해석이고 네. 혁신위의 뒤에는 사실 국민뿐이 없습니다. 예, 제가 확신하건데 없습니까? 예, 예. 그거는 뭐 용심도 아니고 또 당 김기현 대표를 우리가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도 어떻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인요한 위원장이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제가 확신했고요. 그래서 네. 저도 참여하고 있고 예. 하여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혁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는 있어요.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 비대위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와 또 당원들의 여론들을 등에 업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자. 최대한의 노력을 뭐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이야기 좀 길게 했으니까 이번엔 야당 이야기도 좀 해야겠죠? 근데 야당이 이 이야기를 좀 반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민주당 뒤흔든 폭탄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수습이 됩니까? 예, 그 발언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소위 설치는 암컷 발언인데 지금 징계까지 했어요. 당원권 정지시켰는데 어째 수습이 더 안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 최 전 의원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왜 욕을 못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이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자, 남영희 부원장이 최 전 의원의 편을 들었다가 또 논란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내려놓겠다. 오늘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부도 또 굉장히 발빠르게 나서고 있어요. 공천 심사에 이 막말하는 거 반영하겠다. 자, 실제로 이 대책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번엔 좀 실질적인 경고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당에서 비상징계라는 특단의 수단을 방법을 강구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네. 이후에도 또 이제 남영희 부원장의 이제 그런 또 그 실수가 있었죠. 예. 그러나 빨리 신속하게 사과하고 사퇴한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저런 표현이나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쿨하게 뭐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조심해야죠. 네. 하지 말아야죠. 두 번째는 저는 이 정치인의 말은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뭔가 그 해명해야 된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만약에 선거가 도래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이거였고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이미 그거는 늦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10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특히 선거의 즈음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정권 중간 평가 아닙니까? 네. 정권 심판인데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면 그 정권 심판이라는 그 목표는 다 무너지게 되고요. 이런 실수들만 부각되면은 정말 공든탑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아쉬운 대목은 최강욱 전 의원이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사과 없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고 네. 뭐 서문 총장이 사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은 총선에서 어떤 막말이나 이런 것도 평가 기준 삼겠다고 하고 나중에라도 공천 받은 후에라도 드러나면 배제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김유정 의원님 합리적이십니다. 예. 어쨌든 이 정치인들의 구설이나 막말로 인해서 그 파장으로 당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어요. 그건 여야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난 총선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저렇게 발빠르게 징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역할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지금 김유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 그 발언을 한 몸통인 최강욱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을 해야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하는 게 마땅한데 또 뭐 징계 자체에 대한 의미를 뭐 저희는 뭐 확대 해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최강욱 의원이 어차피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저 당에서의 징계가 갖는 의미, 6개월의 의미는 사실 그다음 총선에 못 나간다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어떤 희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좀 약간 희석된 측면도 있죠. 근데 본인이 어쨌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더 약간 반발하는 듯한 잠수를 타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변인들이 그것을 옹호하고 개딸들이 또 거기에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신박한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사건 들여다볼 텐데요. 도로 위에서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 일어선 덤프트럭입니다. 정말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저렇게 수직으로 일어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문제의 사고 트럭이 이제 달리고 있는데 저렇게 다리에 부딪히면서 트럭이 멈춰서고 수직으로 서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까? 어제 오후 4시 50분경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에서 이 덤프트럭이 교량 아래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요. 어쩌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운전자가 사고 발생 100m 전 지점에서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았답니다. 예. 그런데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적재함 레버를 잠그지 않은 상태, 즉 적재함이 위로 들린 상태에서 100m 정도를 진행을 해버렸답니다. 들려있는 상태로 진행을 했군요. 그대로 진행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적재함이 교량 아래에 끼는데 그러면서 차체가
앞부분 차체가 수직으로 섭니다. 아. 이 차체가 교량과 다리에 즉 도로에 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 예. 운전자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상상도 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뭐 인명피해나 아니면 저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뭐 2차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은 점은 크게 다행입니다. 근데 차가 이제 끼어버렸잖아요. 사고 처리도 좀 오래 걸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큰 덤프 트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고 처리 시간도 뭐 일반 승용차 사고와는 달리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게 이제 이 사건 사고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적재함 레버를 고정하지 않았다. 이 고정 장치를 제대로 고정해야 될 필요한 조치를 처리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교량이 부딪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 운전자의 주의무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사고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 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경찰은 이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이게 이제 적재함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대형 차량들이 도로에 다닐 때 저렇게 이제 적재함이 부주의로 인해서 뭐 열려 있다든가 아니면 적재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고가 심심치 않게 꽤 일어납니다. 적재함이 간판에 부딪히는 사고도 벌어지고 적재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내용물이 바닥에 떨어져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떨어뜨린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서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른바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실 아무런 사고가 없다면 범칙금 5만 원 처분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특히나 일반 차량이 아니라 화물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 즉 운전자 처벌을 넘어서서 운송사업자, 즉 화물차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도 처벌합니다. 이만큼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을 실제로 감행하였을 때 대형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종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네, 이런 부분 좀 꼭 신경 써서 운전을 해주셔야 될 텐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떨어져 있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참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낙하물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낙하물 사고에서의 핵심은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언제든 누구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건데요. 이 사고 피해자들이 뭐 블랙박스라든지 CCTV를 통해서 가해 차량을 특정한다면 그나마 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또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청의 과실인지 이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 인정이 될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송에서는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이 이 낙하물이 언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이었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키워드를 테이저건이 무용지물 물음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흉기난동 사건이 요새도 심심치 않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겨울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지난 수요일 밤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배회하다 인근 편의점 앞에서 주민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집에 찾아온 경찰을 보자 행동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흉기를 하나 더 꺼내 양손에 들고 고성을 지릅니다. 경찰은 말로는 안 되자 테이저건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외투 탓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문장. 외투 탓에 테이저건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까? 네. 저는 이렇게 예. 이 문제가 테이저건의 성능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이 문제는 경찰관이 이미 이 상황, 흉기를 들고 난동한다는 상황을 알고 예. 진압하기 위해서 갔는데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테이저건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 뭐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처럼 그 마동석 배우처럼 그렇게 강하게 진압을 했다가는 사실상 현실에서는 경찰관들이 역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 자일지라도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온전히 경찰관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끝까지 자신은 소송에서 휘말려서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발 내가 다치더라도 범인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크게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압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게 어떤 순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외투에 맞아서 테이저건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겨울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또 우리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네네네. 어떤 식으로 좀 겨울 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데 예.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한 명이 가스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 명은 권총을 보유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 2005년부터 테이저건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테이저건을 쏘면 전기총 2개가 동시에 날아갑니다. 예. 이 전기침이 모두 다 그 피부에 박혀야 전기가 통하면서 그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은 위험한 부위에 총을 쏘아서는 안 되니 옷을 입은 몸통에다 쏘게 되는데 겨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이저건이 안내상으로는 5cm 두께의 직물 유도 관통한다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패딩과 가죽 점퍼를 뚫지 못하니까 여러 차례 테이저건을 발생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테이저건을 맞은 피의자가 오히려 더 흥분해서 경찰관에게 더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한국형 테이저건이라고 한 번 쏘면 3번 연달아 발사되는 테이저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출시되지 않았고 이 테이저건과 권총 사이의 총이라고 할 수 있는 저위험 권총도 현재 시판은 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저위험 권총이 권총보다 위험도는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무게가 가볍고 반동이 적은데 이 권총은 사실상 정확한 사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직 두 손만으로 반동을 이겨내야 하는데 예. 이 저위험 권총이 본격적으로 보급된다면 정확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한 이유가 어쨌든 이 저위험 권총도 살상력이 있잖아요. 피하 최대 6cm까지 관통을 합니다. 과연 안전한 것인지 안전성 검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윤준 변호사께서는 꼭 테이저건의 순서대로 맞춰서 진압을 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고 네네. 또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을 쏴야 되는데 이것이 겨울 외투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또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이 이 흉기에 의해서 흉터가 상처를 그러니까요. 입었는데 부상을 입었어요. 그게 50 바늘이나 꼬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찰들은 항상 이렇게 최전방에서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저렇게 진압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벌어지면 그 경찰관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강하게 제압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위험 권총도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얘기만 하면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자, 흉기 난동이나 테러를 예고했던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돈으로도 물어내라. 자, 지난 8월에 5개 공항에 테러 살인 예고했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경찰 특공대 어마어마하게 출동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사건입니다. 지난 8월에 밤 9시 7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42분경까지 한 30대 남성이 6차례에 걸쳐서 전국 5개 국제공항을 겨냥한 익명의 테러 예고글을 연이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6번이나 올렸죠? 그렇습니다.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죠. 예. 이 30대 남성은 신속하게 검거는 됐는데 검거 초기만 하더라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현출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또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서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면서 범행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 어제 드디어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키워드처럼 이제 돈도 물어내라. 법무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가 이 경찰 출동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사실 이 출동된 경찰 인원만 571명, 그리고 총 3,200만 원이 지출됐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손해배상비를 4,800만 원을 물어내라라고 이제 돈으로도 물어내라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그 프로 배구단, 배구 선수단 흉기 난동 이 예고 사건도 지난달에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돈으로도 이 당시에 당신들의 이런 테러 예고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출동비가 들었으니 이것도 물어내라라고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건에 대해서 3,200만 원, 1,200만 원 해서 한 4,8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낸 상황. 자,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판결이 선고되니까 예.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부가 담당하죠. 예. 법무부가 앞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묻지마 범죄가 확산되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니까 국가의 조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허위 신고 등의 경우에는 사실 경범죄 처벌법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의율해서 실형 선고를 받도록 기소를 하는가 하면 단순히 형 선고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자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입니다. 만약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당 부분 인용이 된다면 단순히 사인 간의 거래에 기한 채권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처럼 국가가 이 채권을 계속 관리하면서 수입이 생길 때마다 집행에 나서게 되거든요. 그만큼 오랜 기간 당사자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이제 국가가 승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만약에 못 내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내겠다고 하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강제집행을. 당장 돈이 없을 때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당사자에게 수입이 생기거나 재산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강제 집행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치면은 모든 범죄자에게는 다 그 사람을 잡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사실 상징적인 것이지 모든 범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사실 국가가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 비용이 들었으니 당신이 직접적으로 내야 된다. 당신이 직접적으로 이 손해배 발생 그것이 손해인지 국가의 의무인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손해금 어떻게 받지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이렇게 한편으로는 형사처벌 자체가 너무 온정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런 대책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건으로 갈 건데요. 이 사건은 친누나가 동생을 다리미로 좀 이렇게 지지고 폭행한 아주 잔인한 사건입니다. 오후 재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은 이제 사파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제가 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폭행을 했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친누나 A씨, 그 남자친구 B씨 그리고 함께 거주하던 C씨와 D씨가 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합니다. A씨 등이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 화를 내면서 심지어 스팀 다리미를 달군 뒤에 피해자 양볼
왼쪽 발, 입, 허벅지를 찢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 발바닥도 찢었다고 하는데 화상을 입으니까 씻지를 못하죠. 그랬더니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한겨울에 난방시설도 없는 창고에 가둡니다. 이 당시에 영하 7.1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대소변도 창고 안에서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이 바지에 대변을 본 채 그대로 생활했어야 했고 먹다 남은 자장면,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으면서 끼니를 챙기는 것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지나가던 이웃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는데 구조 당시 피해자 얇은 가운만 입고 있었고 온몸에는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저렇게 폭행을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으면서 같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급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다 보니까 이런 뭐 친누나라고 하더라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고 뭐 사회복지시설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피해자를 누나가 데려가서 일부러 같이 산 것 이유는 사실 피해자 앞으로 나오는 그 뭐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뭐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 이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에서 데려와서 같이 살았던 것으로 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목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근데 또 폭행을 한 이런 사건인데 자, 1심과 항소심 모두 누나에게 징역 5년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항상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는 신유진 변호사님. 형량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인간으로서 삶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는커녕 감금당해서 폭행당하고 사실 현실판 더 글로리 아닌가요? 그것도 나의 친누나, 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저렇게 지독하게 폭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더 징역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게 1심에서 이제 누나에게 징역 5년, 남자친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는 어떤 판결문이 있어요. 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힘든 고통을 느껴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 마치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한 것 같지만 이게 징역 5년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온정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빼앗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학대 사례가 총 630건인데 그중에서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약 19%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지 않죠. 그런데 난점이 실제로 이 지원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거 친족이 그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존재해서 형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도 만약 친누나가 이 지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그 경우에도 친누나를 처벌하지 못하는데 다만 친누나를 제외한 남자친구 가담자들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공범으로서 따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와 같이 장애인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고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사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찾아오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후의 티키타카.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았는데 쓰레기를 자처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미래다. 유튜브에서 나의 쓰레기 아저씨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석훈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얘기한 건 또 네. 뉴스를 하면서 네네네. 쓰레기 아저씨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쓰레기 아저씨다. 쓰저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처음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만큼 좀 유튜브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보람되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이제 공식 이름이 나의 쓰레기 아저씨인 거죠. 네네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열심히 네. 활동을 하시는 모습인데 자, 앞서도 뭐 저희가 제일 첫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홍길동의 모습이 나갔습니다. 요 장면. 네. 드라마 홍길동으로 이제 혜성같이 등장을 하셔서 이제 뭐 지금까지 쭉 오셨는데 저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홍길동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벌써 데뷔 25주년이 되셨네요. 25년 전에 참 운 좋게 드라마를 하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잠깐 연극을 했었는데 드라마 데뷔를 이제 주인공으로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운이 좋은 남자였었고 그 이후에도 뭐 영화도 출연했었고 또 뭐 라디오 진행도 했었고 또 시사 교양 프로그램 또 진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참 바쁘게 운 좋게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을 위한 또 어떤 유튜버가 되어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영원한 홍길동이어서 그대로 보니까 그대로시다 오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몸무게는 좀 그래도 뭐 한 7, 8kg 이때보다 늘었고 저 때는 정말 고생할 때여가지고 얼굴 정말 잘생겼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네, 이게 그 굉장히 힘든 시기여가지고 얼굴 살이 많이 빠졌을 때여서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진만 보면 그 힘들었던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제 김석훈 배우님 이제 섭외를 하고 나서 잠깐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저희 신혜원 앵커가 자꾸 저보고 눈매가 닮았다는 거 제가 오늘 안경을 쓰긴 했는데 김석훈 배우님이랑 바깥에서 웃는 소리가 너무 들리네. 신혜원 앵커 웃는 소리 들리는데 그 눈썹이 좀 닮았다고 해서 저보고 눈썹 진한 사진을 보내라 하더니 이렇게 비교를 해놨네요. 아니 근데 이 사진은 정말 제가 봐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빨리 내려주십시오. 지나가겠습니다. 눈썹이 정말 좋으십니다. 눈썹은 지금도 유전이신가요? 눈썹 진한. 눈썹이 원래 좀 진했고 나이가 좀 드니까 이거 이러면 안 돼. 눈썹이 좀 자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썹을 좀 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눈썹이 좀 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쓰레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 뭐 하는 채널이에요? 이게 뭐 제가 환경 운동을 하겠다. 또 쓰레기를 줄이자. 캠페인을 뭐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모두가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쓰레기가 어떠한 경로로 어디까지 버려지는지 또 이게 매립이 되는지 소각이 되는지 수출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종이는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먹던 컵, 뭐 일회용 컵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몇 달 안 지났는데 그런 걸 차차 좀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걸 이제 소개하려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순수하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 그래서 뭐 지금도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십시오. 이거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구독자분들이 또 이 쓰레기가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게 좀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시작했고 계속 그걸 좀 알려드리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강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걸 보시는 분들이 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요? 구독자들이? 뭐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저도 뭐 이런 채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든요. 뭐 저도 어쩔 수 없죠. 뭐 일회용 컵을 버리기도 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예. 버리기도 하는데 뭐 제 자신의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쓰레기를 만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강하게 운동을 하기에는 저 역시도 부족한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말씀 하시는데 쓰레기를 정말 얼굴이 새빨개질 때까지 주우시더라고요. 예,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게 한여름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채널이 한여름에 시작했는데 이제 겨울이 됐는데 이상하게 날씨 운이 없어서 오늘도 예. 좀 하고 왔는데 오늘도 죽고 오셨어요? 네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예. 너무 더울 때 이제 주워가지고 좀 힘들게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채널이 되게 좀 지저분한 곳에 좀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좀 이 운동을 좀 많이 해야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육체적으로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이게 배우시잖아요. 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쓰레기를 줍는다. 뭐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게 쓰레기 줍는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에서 뭐 돈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고 또 그보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그래서 이제 유튜브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떤 유튜브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연예인들이 보통 먹방이라든가 또 여행 유튜버 또 운동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박하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쓰레기 정말로 본인도 좀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태프들에게도 다회용기를 선물한다든가 뭐 채널을 보면 그러니까 먹방도 보여주시는데 네네네. 그 음식도 일회용기에 담지 않고 어떻게 이제 다회용기에 포장을 해와서 먹는다던가 그런 식의 노력을 좀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실천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늘 갖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음료를 마실 때 텀블러를 갖고 갈 수 있는 가방이 있으면 텀블러를 갖고 가는데 텀블러 못 갖고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저도 좀 변화를 좀 주고 저도 노력을 하려고 뭐 그런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육아를 하시면서 배달을 일회용기를 줄이기 위해서 배달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저는 그 배달 용기가 싫습니다. 보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이게 버려지잖아요. 그 용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용기 내라는 뭐 캠페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가 먹고 싶으면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싸가지고 와서 포장으로. 네, 포장으로. 근데 대신 뭐 일회용 용기를 안 쓰고 제가 이제 집에서 출발할 때는 저희 집에 있는 용기를 가져가서 싸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실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하면서 힘든데 그냥 전화해서 그냥 갖다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게 좀 몸을 좀 혹사하더라도 내가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좀 뭔가 일단 싫으니까 그 용기가 버려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방송국에 있으면서 뭐 분장실에서 많이 시켜도 먹고 막 그래봤거든요. 그렇죠. 그 용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가지고 가서 포장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이 더 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이런 뭐 좀... 코로나라는 어떤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늘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요즘은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뭐 대중들이 또 뭐 나라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자라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회용품은 점점 서서히 줄여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뭐 의류 수거함도 좀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재사용하는 공간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시고 하는데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지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비하죠. 많은 것들을 사는데 뭐 옷도 사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쉽게 옷을 사고 쉽게 버리는 싼 값에 사서 빨리 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기도 한데 과연 내가 그렇게 쉽게 사서
쉽게 버릴 일인가. 내가 혹시 이게 살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똑같은 거 집에 있지 않나? 내가 이거 괜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소비를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인가 사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쓰레기 줄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무언가를 살 때 내가 이거 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사람이 뭐 먹고 마시는 것처럼 뭔가 소비하려는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기 전에 내가 과연 이게 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사고 집에 돌아올 때 굉장히 보람감을 느낍니다. 내가 유혹을 견뎌냈다. 네, 집에 있으니까. 뭐 그런 뭐 팁도 있고 한 번씩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일회용품은 뭐 많은 분들이 뭐 텀블러 또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배달이 문제거든요. 배달이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큰 문화가 저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만큼은 한 번씩 용기를 가져가셔서 포장을 받아오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회용이라고 여유가 좀 있을 때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크린 밖에서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유튜브 채널을. 좀 팬들과의 교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느껴보지 못했던. 이제 사실은 이제 배우는 이제 사각 스크린 안에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전 배웠는데 그래서 제 모습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유튜브만큼은 좀 소통이 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댓글 같은 것도 이제 예전엔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대중들이 또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또 소통도 하고 읽어도 보고 또 그거에 대한 답도 해드리고 뭐 제 삶이 좀 공개돼도 괜찮겠다 싶어서 유튜브에서는 제 삶을 조금씩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 이제 시작하신 지 한 반년 정도가 넘어가는 건가요? 한 4개월? 4개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의 쓰레기 아저씨 채널 궁극적으로는 좀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뭐 예술을 하고 있고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큰 틀에서는 다 예술인데 저는 날씨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숨 쉴 수 없고 마실 수 없는데 무슨 예술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뭐 제가 하는 작은 뭐 채널 이 뭐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예전에는 정말 하늘도 파랬었고 또 꽃들도 순차적으로 피고 그랬었는데 봄, 가을이 없어졌잖아. 이게 분명 뭐 기후 위기가 있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소박한 또 큰 꿈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는 내내 제가 좀 계속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오후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꽤 춥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